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 정말 많은 분들의 걱정, 우려, 그게 바로 초양극화입니다. 솔직히 저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양극화라는 것을 논할 때마다 오히려 초양극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일단 취득세 중과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왜 압구정동 같은 데가 막 130억, 150억 이렇게 찍냐면은 그 사람이 그거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 가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팔아요. 매물이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물건은 안 나오고 살려는 사람은 많고 물건을 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거 팔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 정말 많은 분들의 걱정, 우려, 그게 바로 초양극화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 이걸 대표님도 계속 지켜보셨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뭐 솔직히 저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뭐 이제 좀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정부가 좀 손을 댈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똘똘한 한 채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똘똘한 한 채가 이제 갑자기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리예요. 대부분 본인의 여력대로 여력에 적당한 거를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여력에도 적당하고 투자성도 있는 걸 사는 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무리한 선택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끌어들이는 이런 선택, 이제 이런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 대응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엊그저께 한 포럼에 다녀왔는데요. 그 포럼의 대주제가 이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이 초양극, 그냥 양극화도 아니고 초양극화라고 이름했고 이 초양극화의 해법, 이게 대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검색해 보셔도 그게 나올 텐데 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2시간 동안 이제 심층 뭐 정치 여야 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토론이 끝날 때쯤에 제가 토론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논의한 게 뭐냐면 이 대주제가 해법인데 초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인데 안타깝게도 다들 그 초양극화가 일어나는 배경과 현상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이 포럼이 끝나면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 초양극화 이미 또 언론을 통해서 나갈 텐데 제가 드렸던 그 첫 번째 그 마이크 들고 토론적 의견을 드렸었던 한 문장이 여러분 약 2시간 동안 이 초양극화 시대의 해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지만 이 토론장에서 토론이 끝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강남에 집 한 채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초양극화라는 것을 논할 때마다 오히려 초양극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 해법을 찾는 데는 초양극화 현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정의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 많은 분들이 이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하세요. 그렇죠. 공감하는데 나는 밑으로 가는 양극화가 아니라 위로 가는 양극화의 대상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대부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또 한켠에 그렇게 부의 쏠림이 이어지고 양극화가 나타나고 또 막대한 자본금이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으로 쏠리고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뭐 R&D나 미래 산업이나 미래 기술 쪽으로는 돈의 유입이 덜 가는 그런 악순환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아쉽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이고 해법을 논하고 싶지만 또 개인 가계 경제를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재테크와 자산 관리를 생각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표님은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는 뭐 그래서 그 해법이 그래서 나왔나요 거기서요? 해법이 나왔나요? 해법에 대한 논의를 저도 하나 정도는 했습니다만 저는 해법이 물론 이제 저의 얘기에도 사실은 이제 디테일이 많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취득세 중과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서 추후 양극화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면 그러면 야 부자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래서 더 막 폭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왜 그 취득세 중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양극화를 만들 수밖에 없냐면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실물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 압구정동 같은 데가 막 130억, 150억 이렇게 찍냐면은 그 사람이 그거 한 채 갖고 있어요. 보통은. 대부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 가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팔아요. 팔 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물이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매물이 나오질 않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압구정동 가고 싶어, 반포 가고 싶어, 뭐 한남 가고 싶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건은 안 나오고 살려는 사람은 많고 물건을 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거 팔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생각을 해요. 지방도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내가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방에 뭐 한 채 샀어요. 그러면 다른 거 살려면 중과를 받아요. 강남에 아파트 살려면. 그러면 사겠냐고요. 안 사요. 그리고 그걸 안 사고 뭐 강남에 있는 거 한 채 이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물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디테일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뭐 이제 예전처럼 뭐 그럼 막 갭으로 막 100채씩 사고 이러는 건 어떻게 막을 거냐 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큰 방향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를 풀어줘야지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좀 작은 규모의 집을 살고 또 하나는 뭐 임대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 팔면 내 집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규제를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네. 대표님을 그 토론 자리에 초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초양극화가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의 제도적 장치가 바뀌어야 된다. 특히 세제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그 토론장에서 말씀드렸던 안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양극화를 논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먼저 소득 양극화를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냐를 정의해야 돼요. 재밌게도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평균 소득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문제일까? 아니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그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준, 필수적인 소비 지출을 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게 문제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인데 상대적 빈곤은 어쩔 수 없다면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기도 했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초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부터 저는 제안했어요. 이 문제를 서울과 뭐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서울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면 지방에서 집값이 이렇게 급격히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왜냐하면 지방 집값이 떨어지니까 더 보유하지 않고 더 떨어지고 악성 미분양 생기고 악순환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처럼 네. 부동산 시장에도 네. 수도권 가격은 그대로 두고 네. 지방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집중할 것인지 그 문제를 정의를 다시 하자. 아, 왜 이 문제 정의부터 안 돼 있느냐라는 지적을 한 가지 했고 네. 한 가지 그동안의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지금 말씀하신 건 세제적 접근이에요. 정책적 접근으로 많이 해왔었던 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성격의 기관들을 네. 공사나 아, 예. 공공기관이나 한국전력이 대표적인 예죠. 이걸 지방 이전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해왔어요. 네. 그러면 지방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맞아요. 네. 근데 절대적 빈곤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책이 되지만 재밌게도 수도권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의 양극화 문제 해결은 네. 오히려 양극화를 더 벌려놓는다. 왜냐하면 가장 극단적인 예가 한국전력공사인데 네. 한전 삼성동에 있던 자리에서 나주로 이동했잖아요. 네. 그럼 나주의 일자리와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장 접근은 가능하지만 서울에는 그 삼성동에는 한전 부지가 첨단 도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문제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우선시 돼야 되고 만약에 양극화 격차가 벌어진다. 집값의 격차 혹은 부동산 시장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수도권의 무언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수도권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해외로부터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해외로부터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없던 것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서울에 있는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제 비판적 의견도 좀 드렸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다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초양극화가 전개되어 왔고 양극화를 막기 위한 어떤 대응책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가게는 가게대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또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양극화 현상 속에 우리 개인은 우리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 이란 책을 통해서 제시를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왕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빌라 오피스텔도 풀어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자꾸 부동산을 희소하게 만드는 전략, 그러니까 정책을 자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전세값도 올라가고 예전에는 빌라 오피스텔들이 어느 정도 전세를 커버해 줬었는데 그걸 못 커버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아예 만들지 않고 이제 하는 거를 완전히 정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주거 시절에.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이거를 마치 위험한 거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니까는 그런 것에 더 아파트에 쏠림 현상이 더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도 좀 활성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옳고 그른 걸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돈을 버는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정부가 들어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일단은 이렇게 다주택자의 규제도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쏠림도 계속 남아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개인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이용해서 계속 재산을 늘리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거나 산다고 이제 서울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서 이제 올라갈 수는 없고 투자성이 있는 것들을 좀 살펴서 사면 2배 이제 계속 이제 4년에 2배 정도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사이클이 한번 오게 되거든요. 강세장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게 되면 이제 4년에 2배가 아니라 4년에 3배, 뭐 2년에 2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을 확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대중들이 참여 안 할 때 좀 눈을 떠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동산 초양극화 시대에 우리의 좀 대처법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도 해드리고 싶고 정책적 고민과 또 개인의 대응 둘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자꾸 그 포럼이 너무 저 스스로는 인상적이어서 제가 제안해드렸던 제안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이제 초양극화 현상을 만약에 막을 수 없다면 네. 대응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는 현상을 속도를 더디게 만든다. 네, 1번. 예, 예. 두 번은 그 속도를 늦추고 2번은 막을 수 없다면 순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출산 대책도 네, 예. 그동안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할까를 대응을 고민하다가 네. 결국 정책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네.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 현상에 따라 나타날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응하자. 네. 그러면 순응하자는 거죠. 저출산 시대. 마찬가지로 초양극화 시대를 막을 수 없다면 네. 그로 인해 야기될 각종 문제, 부작용들이 있을 텐데 네, 예.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할지를 또 고민하자 네. 하는 것도 순응의 문제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다주택자를 풀어준다고 해서 초양극화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네. 다만 조금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아까 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막 많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냐, 아니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게 문제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부동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진다기보다 솔직히 조금 심하게 말하면 배 아픈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럴 수 무슨 예를 들어 강남에 안 산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눈에 보이니까 쟤랑 나랑 예를 들어 똑같은 10억이었는데 쟤는 30억이 되고 나는 12억이 됐어. 이건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걸 똑같이 다 만들어야만 되는 거다라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양극화라든지 어떤 좀 더 투자성이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까지를 다 끄집어 내린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다 30억으로 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이렇게 원하지 않고 나도 좀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기 싶어라고 해도 이런 사람도 못 사는 세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걸 팔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별로 원하지 않아도 30억짜리가 50억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소한 막자. 그러니까 출구를 좀 열어놔야.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지 계속 돈을 버는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다른 출구들을 좀 만들어 놔야, 그래야 좀 속도도 늦출 수 있고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고 또 양극화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를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정책적 고민과 가계의 대응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이 부동산 초양극화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1시간 정도가량 예. 이렇게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네.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네. 내가 미처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이제 앞서도 조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자꾸 약세장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자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더 많이 갖게 돼요. 네. 지금도 이제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이제 부동산은 뭐 안 되지 않아요?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내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네. 또 그러고도 보면 방법이 있어요 또.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방법이랑 약간 다르잖아요, 말이. 근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약세장이 되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돈 버는 시장 같아 보이는 이런 때는 대중들이 자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얼마든지 대중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은 1억 2천 정도 이상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꼭 있다라고 믿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해서 내 자산을 불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발 대중과 다른 길에 서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부동산 김사부 김원철 대표님과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이라는 책의 저자로서 이 책을 주제로 대화를 쭉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출연하셨고 뭐 아마 그동안 이렇게 뭐 여러 방송 출연하실 때 뭐 인터뷰식으로만 하다가 오늘은 좀 토론자랑 토론도 하는 느낌도 가셨을 것 같은데 오늘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교수님이 이제 워낙 해박하시니까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재밌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저도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더 많이 이제 말을 좀 더 이제 예. 되도록 왜냐면 인터뷰 형식이면은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재미가 또 없잖아요.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말을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교수님이 또 이제 막 이렇게 본인의 의견 또 얘기하시고 하니까 저도 이제 덩달아서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저도 대표님과 오늘 처음 자리를 했는데 대표님이 또 업계에서 오랫동안 또 갈고 닦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주셔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독자분들도 대표님과의 토론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마저 긁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렇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